이제 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 프랑크 헤르츠 실험이라는 실험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실험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수소 원자 배웠었죠. 그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수소 원자 안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정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 수소 원자 내 전자 이외에 다른 원자들도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는지를 실험을 했던 게 프랑크 헤르츠 실험입니다. 어떤 원자로 했냐면 수은 원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확인했던 실험이고 수소 외에 다른 원자도 에너지 준위가 존재함을 확인했던 그런 의의가 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 어떻게 했냐면 실험 장치 설명해 줄게요. 이런 게 설명이 보통 잘 안 돼 있죠.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일단 진공관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결국에 수은에다가 전자를 충돌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 원자 내에 있는 체외곽 전자에 에너지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른 물질이 안에 섞여 있으면 방해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공관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웃긴 게 전압을 가하는 부분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역학이 다 달라요. 일단 여기에 있는 전원 장치는 이게 필라멘트거든요. 여기에 열을 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를 흘려서. 그럼 여기에 이제 열전자 방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최외곽 전자가 열 에너지를 얻어서 아예 바깥으로 자유롭게 진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전자들이 이 수은을 때릴 거예요. 수은을 때릴 건데, 근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이 튀어나온 전자는 그렇게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속시켜야 돼요. 얘는. 그래서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속 전압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플러스가 이쪽에 연결돼 있죠. 이 그리드가 이것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보면은 결국에 또 이쪽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전자를 요 플러스에서 잡아당겨주고 요 마이너스에서 밀어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속 전압에 의해서 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가속 전압을 몇 볼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전압은 왜 필요하지? 까먹었어요. 이 광전 효과의 그 역전압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긴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은 전기하고 여러 번 충돌을 하거든요. 충돌을 한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잃은 전자가 나올 건데 그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면 알았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바빠가지고 내용은 내가 알겠지 생각하고 이게 즉흥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오진 않아. 약간 지금 애드리브로 계속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할까지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이해하겠지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겁니다. 이게 결국에 얘가 에너지를 잃고 이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게 실질적으로는 역전압을 걸어주지는 않을 거고 이게 제대로 된 바로 역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전자를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험 결과를 보면요, 여기 이제 가속 전압에 따라서 이 살아남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가속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게 살아남은 전자의 개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살아남은 전자의 개수가 최대일 때 있죠. 그럼 전류가 이게 많이 흐를 때 있죠. 이때를 이제 간격을 재보면 4.9V라는 일정한 간격이 되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요, 얘가 이제 그 수은하고 부딪혀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녀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증가합니다. 전류가 증가하는데 그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있죠. 이 떨어지는 현상은 왜 떨어지냐면은 그 수은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수은 원자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차이 중에서 이게 4.9V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4.9 일렉트론 볼트라는 전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확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확 잃어버리면은 이제 여기를 통과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이제 그 열전자 방출된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전자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 부분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역전압이구나. 그래서 살짝 역전압을 걸어주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에너지를 잃으면 통과를 못 하게끔, 그럼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류가. 그리고 이제 전류가 감소를 해요. 근데 가속 전압을 더욱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4.9V보다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4.9V만큼 주고도 에너지가 충분히 남으니까 또 요 역전압을 이겨내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류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또 그 4.9V의 2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 충돌하면서 4.9V, 4.9V 줘버리고 지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 떨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증가하면 두 번을 주고도 에너지가 역전압을 이길 만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통과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사이가 결국에 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특정 두 에너지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이제 특정 에너지 준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실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시끄럽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이거 읽다 보니까 이해가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들어오네요. 약간의 역전압을 걸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수온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를 줘버린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얘를 이겨내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이 돼버리니까 전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그보다 크면은 또 죽어도 에너지가 남을 정도면은 또 전류가 증가하다가 또 딱 두 번 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상황이면은 주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또 다시 전류가 감소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의 의의는 수소 말고 다른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 불연속적으로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원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이제 그 철자 영문 이름의 그 약어인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지적을 했죠. 요거 빼세요. 스티뮬레이티드. I가 없어야 되더라고. 부끄럽습니다. 요 페이지는 부끄러운 페이지구만. 그래서 레이저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바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입니다. 발음 좋죠? 코리안 잉글리시. 전형적인. 요 앞자를 따가지고 LASER 해서 레이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뜻을 적어보면 라이트가 뭐예요? 라이트가 빛입니다. 앰플리피케이션이 증폭이에요. 증폭. 그
그다음에 스티뮬레이티드가 이제 유도입니다. 유도. 그 뒤집는 유도 말고 그 뭔가 전자기 유도할 때 그 유도랑 비슷한 그 유도. 에미션이 방출입니다. LED 할 때 그 이도 요거랑 비슷한 단어죠. 그거랑 그 그 트랜지스터에서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할 때 이미터 그거랑 유사 단어가 되겠습니다. 레디에이션은 복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이해서 쓴 게 밑에 있는 거예요. 유도 방출에 의해 증폭된 빛.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답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빛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복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대충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오늘 영 아니네 날이. 자, 이 레이저를 이해하는 그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 유도 방출이 있습니다. 유도 방출도 내가 사실 좀 미리 고백하건데 약간 얼버무리고 넘어갈 건데, 예, 예,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가 3개 아니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쓰이는 에너지 준위가 좀 다른데, 일반적인 가장 간단한 레이저를 얘기를 하면요, 얘가 일단 에너지를 흡수하면 보통 2단계 높은 에너지 준위를 전합니다. 혹은 4단계, 3단계나 4단계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러면 사실 요 E2는요 되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고 그 금방 E1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무르냐 하면은 저도 좀 전에 찾아봤습니다. 한 나노세컨드 정도 머문대요. E2에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초 정도. 그런데 E1은 이제 준안정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오래 머문 줄 알았는데 한 밀리세컨드 정도 머문다고 해요. 근데 나노세컨드에 비하면 진짜 엄청 오래 머무는 거죠. 나노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밀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거의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얘가 1초면은 얘가 100만 초예요. 얘가 1년이면 얘가 10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진짜 오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안정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합니다. 전자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자발적으로 얘가 불안정 상태잖아요. 일반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자연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방출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요 방향도 제각각이고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 온 사방팔방으로 갑니다. 가고 뭐 위상도 제각각이에요. 나오는 타이밍이 다 달라. 뭐 지 마음대로 나오거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얼버무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얘가 지나가면서 얘를 자극을 한대요. 근데 왜 자극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자극을 해서 얘가 전이하게끔 해서 방출되는 과정이 유도 방출인데, 제가 검색을 몇 번 해봤는데 유도 방출이 될 때 요 빛은 위상이 같은 빛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이렇게 결이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맞은 빛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게 왜 결맞은 빛이 될지에 대해 설명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거 찾게 되면 저한테 얘기해주면 잘 적어줄게요. 이게 네, 그냥 결 맞는 빛이 된다라고만 나와 있어. 전부 다 유도 방출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 왠지 근데 느낌은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왜 지금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응?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되게 좋은 견해이긴 합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둘의 차이입니다. 자발 방출이 될 때는 방향도 제각각, 위상도 제각각. 그래서 뭔가 안 맞습니다. 지멋대로인데, 유도 방출이 된 빛 길이는 위상이 같고 방향도 같고. 그래서 마치 이제 줄 맞춰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 그래서 유도 방출이 일단
그런 방출이다라는 거. 밀도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밀도 반전이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더 많습니다. 높은 에너지 상태보다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근데 밀도 반전은 이제 그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보다 더 많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아까 유도 방출이 있었잖아요. 유도 방출이 되면서 한꺼번에 줄을 지어서 가면은 이제 그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루하고 마루, 골하고 골이 만나니까 진폭이 큰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안정 상태에 많이 존재하게 되는 상태로 만든 것, 그게 이제 밀도 반전이 됩니다. 밀도 반전이 비교적 오래, 밀리세컨드.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한 게 요 표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표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 이제 레이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을 좀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색깔펜이 있으면은 이거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요 화면 상태로 설명을 할게요. 좀 여기 보면 파란색 선으로 제가 끄은 거 있죠. 요게 저 밑에 있는 그림이랑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할게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레이저의 구조인데 여기 이제 완전 반사 거울이고 이 부분 반사 거울, 그러니까 반투명한 거울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레이저를 만들 어떤 결정이라든지 기체 레이저면 기체 뭐 이런 물질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 공급원이 있습니다. 보통 전압을 걸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공급하면요, 요 안에 있는 물질 안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를 합니다.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끈 화살표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요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E0인 바닥 상태의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많은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E2인 상태로 전이됩니다. 요 과정을 광펌핑이라고 합니다. 저 광펌핑 안 지어놨나요? 예. 이걸 광펌핑이라고 하고요. 마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듯이 전자를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한 나노세컨드 정도 존재한다 그랬죠? 곧바로 E0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온인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온인 상태를 준안정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고 안전한 상태에 준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2인 상태보다는 존재하는 시간이 길죠. 아까 밀리세컨드 정도라 그랬으니까. 이 중 많은 전자들이 곧 빛을 방출하고,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쓰이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빛입니다. 빛을 방출하고 에너지 준위가 이원인 준안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계속이 되면 보세요. 이게 올라가서 나노세컨드 만에 내려가서 밀리세컨드 존재해요. 그럼 이걸 계속 해주면은 점점 여기에 쌓이겠죠, 전자가. 그렇잖아요. 조금 타이밍이 머물다가 내려오니까, 그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밀도 반전이 되는 단계예요. 밀도 반전이. 그럼 3단계에서 여기서요, 얘가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녀석도 있고 유도 방출이 있는 녀석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발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방출되는 빛들이요, 온 사방팔방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좌우로 가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좌우로 가는 녀석들은 이제 유도 방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결이 맞아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반사되면서 여기 반투명한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은 마루하고 마루, 골하고 골이 만나는 상태에서 줄을 맞춰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크고요. 거의 평면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면파하고 다르게 평면파는 이게 이론적으로 완벽한 평면파는 진행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직진성이 매우 강합니다, 레이저는.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달까지도 가고 뭐 지금 보이죠, 1호, 2호 이런 데까지도 뭐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 페이지가 레이저 원리를 이해하는데 요 페이지면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제 밀도 반전이라든지 유도 방출 요 부분을 이제 유도 방출이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항상 깨림칙하게 생각했던, 왜 결맞은 빛이 될까,
유도 방출해서. 저도 의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겠네. 관찰해 보니까 뭐 유도 방출될 때는 항상 결맞은 빛이 나오면은 그런 게 되겠죠. 레이저 종류를 보면 고체 레이저, 액체 레이저, 기체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가 있는데 이 고체 레이저는 밀도가 커서 출력이 되게 큽니다. 이게 여러분 그 뭐 이렇게 결정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재료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가 이제 물질이 좀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단색성이 부족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순수한 결정을 쓸수록 이 순수한 레이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산대학교의 그 유전체 물성 연구에서 항상 결정 성장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사실 그 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순수한 결정을 그 연구소 입장에는 얻어내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그걸 제출해야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레이저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액체 레이저는 색소를 매질로 해서 이제 색소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을 조절하기 편하잖아요. 바꾸기가 액체는. 그래서 파장 선택이 용이하고 의료 시술에 이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르는 깊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체 레이저는 밀도가 작아서 출력이 작지만 기체 자체는 순수 기체를 뽑아내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색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하긴 해도 단색성이 강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순수한 기체를 만들기 쉬우니까. 또 여러분이 보통 사서 하는 거는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쌉니다. 고체 기체 레이저보다 출력이 약하지만 소형 제작이 용이하다. 그 레이저 특징, 이 정도는 그래도 쓰는 게 예인 것 같아가지고 좀 비워놨습니다. 레이저의 특징은 이상적인 레이저의 특징입니다. 이상적인 레이저는 위상이 같습니다. 이제 위상이 같다는 말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줄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상이 같은 거예요. 요거랑 이제 요거랑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마루일 때 마루고 고릴 때 고리고 마루일 때 마루고 이런 식으로 같이 결맞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위상이 같고 단색광이고요. 단색광이 되려면 최대한 순수한 물질일수록,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 차이들이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진동수의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단색광이고 가장 이상적인 레이저는 완전 완벽한 단색광이겠죠. 그리고 아까 그 레이저의 구조를 보세요. 양쪽에 거울이 있었잖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줄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면파가 아니라 평면파입니다. 이 평면파이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구면파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면적으로 나눠지니까 에너지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합니다.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 용이하죠. 그래서 원래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서는 요 이중슬립이 있고 단일 슬릿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근데 실제로 요즘 실험을 할 때는 그냥 이중슬릿에 레이저를 바로 쏩니다. 이렇게 바로 쏘면은 여기서 이제 위상이 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그냥 바로 됩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이 이제 필요 없죠. 첫 번째 슬릿이. 이렇게 무사히 넘겨 끝이 아닙니다. 평광이 남아 있어요. 자, 평광은 그 빛이 횡파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빛이 횡파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 평광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평광판의 이 그림은 모식적인 그림으로 실제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그 평광판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약간 플라스틱으로 평광판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에 열을 가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확 한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약간 분자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좌우로 잡아당기잖아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인데 좌우로 잡아당기면 분자들이 이쪽으로 막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도선이 됩니다. 도선이. 그럼 실제로 이 구조면요. 이쪽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차단됩니다. 이게 왜 평강판이 이제 전자기파를 특정 진동 방향의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원리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통과를 하면서 요 방향으로 얘가 전자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도선이 되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요 안에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방향의 전기장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를 통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차단되고요. 얘가 통과됩니다. 얘가 통과돼요.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는요. 전자가 못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는. 그래서 실제 그 평강판 모양으로 치면은 오히려 수직 방향이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 일반 물리에서 쓰는 책에는 그냥 마치 그 채 같은 것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통과하는 방향으로 평강축을 그립니다. 그래서 평강판의 그 평강축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통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가 은연중에 계속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기장이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게 그 전기장으로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럼 이게 완전히 수직인 녀석은 통과할 거고 수평인 녀석은 차단이 될 건데 요런 녀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런 녀석은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결국에 그 요 그림으로 치면은 평강축하고 나란한 방향 성분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평강판을 한 번 통과하게 되면요. 보통 일반적인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인데 이게 평강판을 한 번 통과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됩니다. 그거 자체를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편향된 빛이다. 이게 이용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되는 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잘 그렸죠? 직접 그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일반 물리책에서 복사를 해온 건데 왜냐하면 그 수능 특강에는 이제 요런 그림은 없더라고요. 근데 반사에 의해서 평강이 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반사에 대해서 평강이 되는데 어떻게 평강이 되냐면 비평강된 입사된 광선이요 반사가 되면 이제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이 반사면과 나란한 방향 진동 성분 있죠. 요건 좀 반사면을 찌르잖아요. 요 진동은 그 부분은 그 이 흡수가 돼버리고 이 반사면과 나란한 방향 성분만 이 반사가 돼요. 그래서 반사된 빛은 일반적으로 평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해수면에서 반사된 빛 있죠. 그런 거라든지 도로에서 반사된 빛 이런 게 평강된 빛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글라스의 평강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사된 빛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반사된 빛들이 이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할 때 편하죠. 그래서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껴보면요, 그 바닥에서 반사된 빛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운전할 때 힘들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바닷가에 그때 여름에 이렇게 바닷물에 반사된 빛이 되게 눈부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카메라에다가 앞에 달잖아요. 렌즈 앞에. 방향을 잘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리에서 반사된 빛이 차단이 돼요. 그러면 유리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왜곡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창 너머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는. 근데 그런 빛들이 차단되고, 근데 사진 찍을 때 안경 때문에 반사되면은 눈에 그 반사광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집니다. 이 편광 필터를 달면 카메라에 이제 그런 걸 합니다. 부스트 붙이면 굳이 여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이게 반사될 때 평광이요 완벽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실험을 해보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이렇게 90도가 될 때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입사각이 요렇게 될 때에 그 입사각을 브루스터 각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 각도가 이제 그러니까 요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합쳤을 때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요거랑 요거를 합쳐도 90도가 되잖아요.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합쳐서 90도라는 거는 이때 각도가 브루스터 각도인데 신기하게 이때는 완벽히 평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험해 보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입사각을 브루스터 각이라 그럽니다.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을 브루스터 각이라고 하고 이때는 반사각이 완전 평광이 됩니다. 그다음 굴절에 의한 평광도 있는데요. 지금 반사에 의한 평광했고 평광판을 통과시켰을 때 평광했고요. 그다음 굴절에 의한 평광 복굴절이 있습니다. 복굴절도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그 어떤 광물에 들어가면요. 그 평광 방향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서 꺾이는 조가 다른 경우도 있대요.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굴절을. 그러니까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랐잖아요. 근데 평광 방향에 따라서도 그 결정에서의 보통 근데 이런 복굴절이 일어나는 거는 약간 결정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지는. 그럼 평광 방향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꺾이는 정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복굴절이라고. 어떤 물체는 힘을 가하면은 이 복굴절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지기도 하고 이런 물질도 있대요. 그런 거를 이제 광탄성이라고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막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굴절은 이제 그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광물을 관찰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광물이 결정인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나 봐요. 평광을 이용한 게 그런 이제 광물을 관찰하는 평광 현미경, 그 평광 선글라스, 3D 안경. 3D 안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요 두 개가. 그래서 그 카메라로 이제 왼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와 오른쪽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찍은 화면을 평광 방향을 서로 수직하게 TV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진동하는 신호로 보낸 빛은 요 눈에만 보이게 될 거고 요쪽으로 진동하는 평광으로 보낸 이 화면은 요 눈에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좌우가 다른 화면이 보이게 되니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요즘 대부분의 3D 영화관에서의 그 3D 방식입니다. 예. 그 LCD는 그 물리원에서 했었죠. 그래서 요 액정이 이제 액체와 결정의 특징을 다 가지는 물질인데 이 녀석이 전압이 걸려져 있지 않으면 얘가 약간 이렇게 제멋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요 비틀린 액정 분자들에 의해서 평광이 되었던 빛이 다시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 두 평광판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액정이 이렇게 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액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평광판을 도달하게 되면서 차단이 되는. 그래서 이걸로 밝기를 조절해서 이제 화면을 만드는. 이게 이제 LCD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광은 요 정도로 합시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